올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재정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고 통화 정책 역시 예전처럼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 관세 분쟁,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금 가격을 단기 차트로만 바라봅니다. 며칠, 몇 달 사이에 급등한 가격을 보며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기 변동성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금은 한번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 이상 이어지는 긴 추세를 보이는 자산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의 상승은 항상 한 번 오를 때는 끝까지 오르는 구조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의 금 상승 사이클은 대략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기간으로만 보면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신뢰가 무너지고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되며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국면에서 금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이클에서 금은 아직 약 3배 정도 상승했을 뿐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인식과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격이 아니라 인식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이 이미 너무 비싸다는 인식과 동시에 중앙은행과 글로벌 자금이 꾸준히 금으로 이동하는 현실이 공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금 상승을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석합니다.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금은 이제 막 긴 사이클의 문턱을 넘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인 자산 이동의 초입에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 가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은 단기 이벤트나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역사, 통화, 신뢰의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주식처럼 몇 개월 단위로 판단하면 거의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의 금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반복됩니다. 금은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 짧게는 9년, 길게는 13년 이상 이어지는 긴 상승 추세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전체 흐름은 명확한 우상향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금은 한 번 상승이 시작되면 조금 오르고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지 최근 100년의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금은 인류 역사에서 약 5천년 동안 화폐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금 가격의 대규모 상승은 항상 특정 조건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제국의 재정이 불안정해질 때, 그리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마다 금은 예외 없이 강한 상승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환경에서 금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패권 쇠퇴기, 영국 패권의 전환기,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의 통화체제 변화기까지 금은 언제나 통화 시스템의 균열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화폐 신뢰가 약화되고 글로벌 부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며 세계가 다시 블록화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과거 금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시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 가격의 상승률은 아직 역사적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의 금 가격을 이미 너무 오른 가격으로 보는 시각은 금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사이클의 중간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가장 클 때 장기적인 기회는 조용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뿌리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나 안전자산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미국 재정 구조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조만간 39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부채의 속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채가 되면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1조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연금, 의료비, 사회보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이죠. 이 말은 곧 미국은 특별한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숨만 쉬어도 매년 2조 달러 안팎의 부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가 둔화되면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미국만 모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 투자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국채가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팔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부 자금은 조용히 국채를 떠나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패권국이 과도한 부채에 직면했을 때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강대국들 역시 부채가 통제불능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화폐 가치의 희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 즉 부채 구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금을 단순한 가격 차트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단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에 도달했을 때 이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과거 모든 제국과 패권국이 반드시 마주했던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한 선택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긴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부문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적으로는 가장 전공법에 가까운 해법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국민에게 더 아끼고 덜 쓰자라고 말하며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긴축은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세입니다. 세금을 올려 재정을 보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강한 저항을 불러옵니다. 미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일수록 증세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는 선택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를 낮춰 실질 부채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숫자로 보이는 부채는 늘어나지만 그 부채가 가지는 실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됩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월급과 지금의 월급을 비교해보면 같은 숫자라도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제국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산성의 비약적인 혁신입니다. 산업혁명, 기술혁명, 혹은 대규모 전쟁을 통한 구조 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기대를 거는 것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입니다. 만약 생산성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증가한다면 부채 문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지출과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희석되는 환경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은 자연스럽게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금은 그 과정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금 가격의 상승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불안만 바라봐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 바로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영원히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대략 80년에서 120년 주기로 화폐의 형태와 신뢰 구조는 반드시 한 번씩 바뀌어왔습니다. 20세기를 돌아보면 그 흐름은 매우 명확합니다. 금 본위지에서 출발해 브레튼우즈 체제로,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신용 화폐 시스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왔지만 동시에 막대한 부채를 쌓아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부채가 더 이상 시스템 내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과 국가 단위의 자본이 화폐를 줄이고 실물 자산을 늘리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세계가 다시 분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화가 약화되고 각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와 안보 전략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통화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국가의 화폐보다 국경을 초월해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바로 그 역할을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화폐에서 화폐로의 이동이 아니라 화폐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은 언제나 길고 그 과정 속에서 금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주목받는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금값이 비싼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화폐 시스템은 앞으로도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려질수록 금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금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해했다고 해서 언제나 가격이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금은 강한 상승 사이클 속에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의 큰 조정을 겪는 자산입니다. 이 조정 구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금 상승 사이클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상승 기간의 중반부 근처에서 비교적 큰 조정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금 상승 사이클에서는 1975년 전후로 긴 횡보와 조정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가격은 약 25%에 달하는 하락을 겪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30, 40년대 상승 국면에서도 중간 지점에서 뚜렷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유동성 수축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의 전조로 알려진 여러 지표들, 예를 들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실업률의 변화,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은 과거 조정 국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을 보면 이러한 위험 신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이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은 사이클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 투자를 하면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정을 두려워해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반대로 단기 조정의 공포를 느껴 장기적인 포지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정은 상승 사이클을 부정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조정이 오면 끝이라는 사고보다 조정이 와도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금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가 고점인가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미 움직임이 끝난 뒤에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에 집착할수록 실수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을 기다리다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상승 사이클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세운 장기 포지션을 포기한다면 그 또한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시간을 나누어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고 조정이 올 경우에는 그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여지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와 같은 기술적 지표는 단기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SI가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반대로 과도한 공포가 형성된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역시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확대될 때는 조심하고 관심이 급격히 식었을 때는 기회를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목적과 시간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금을 단기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작은 변동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을 화폐 시스템 변화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도구로 본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감내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금 투자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오를까 떨어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떤 원칙으로 자산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수록 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